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아동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셨을 때 아동간호학은 어떠셨어요? 쉬운 과목이었어요?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아직은?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있으시죠? 네, 결혼하신 분들은 육아 과정을 통해서 아동이 좀 쉽게 다가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육아 경험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가고시 과목 중에서 그래도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은 아동간호학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과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동간호학 국가고시 문항수는 몇 문제죠? 35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상 출제 문항수라고 하는 유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챕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성장 발달이 거의 10문제에서 13문제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기가 평균 5문제, 고위험 신생아가 5문제죠. 그럼 벌써 여기서 20문제 가까이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만 충분히 정리를 잘 해도 아동간호학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문제 수도 기본적인 문항수는 있지만 다른 파트에 비해서 성장발달, 신생아, 고위험 신생아 정도 굉장히 출제 빈도수가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장발달이 그만큼 빈도수가 높은 반면에 외워야 할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기에서도 빛을 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간호학 강의는 총 24시간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른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제 강의는 핵심 개념, 핵심 문제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아직은 여유가 좀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 아마 여러 출판사 문제집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거는 지금 책꽂이에 다시 그냥 꽂아 놓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만 올인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또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자꾸 틀리니까 어때요? 문제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한 몇 자만 바꿔도요. 바로 문제를 외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문제를 바꿔서 내잖아요. 똑같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바로 오답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부터 한다?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자꾸 시작하는 게 훨씬 맛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 방학 동안 열심히 기본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중요한 건 예습이에요, 복습이에요? 복습이에요. 물론 지금 수업 시간에 제가 부르는 거, 별표하라는 거 그거 따라오기도 바쁘고요. 또 내용을 스킵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찾는 것도 바빠요. 그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반드시 집에 가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맞는 문제보다는 어떤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 틀린 문제.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풀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업 시간 전에 반드시 강의 유인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인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료실에 강의 유인물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에 하셔도 되겠고 인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질문방 이용하셔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간호학의 개념입니다. 아동간호학의 개념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의에서 보면은 특히 두 번째, 출생 시부터 어디까지? 청소년기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성장, 발달 문제들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성장과 발달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또 아동의 건강 발달상 최대한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첫 번째 땡별표, 우리 건강유지 증진, 최적의 성장 발달을 위한 지지, 건강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특히 아동만 간호하는 게 아니죠.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아픈 화나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화나를 돌보는 보호자분들이 계시죠. 대부분 엄마들이, 아기 어머님들이 케어를 하시는데 그 엄마까지도 같이 케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동그라미, 가족 중심의 간호중재를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동기 사망 원인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연령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거, 1순위. 암인 거죠. 그래서 암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세에서 19세 사망 원인은 자살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인데 신생아 사망률보다 영아 사망률에는 별표 많이 하시고 기출에서도 항상 나왔던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 단위는 신생아 1000명, 그 다음에 영아 1000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000명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신생아가 언제까지죠? 생후? 한 달까지죠. 그래서 생후 첫 1개월간의 사망자 수. 어렵지 않죠? 그럼 영아기로 분류하는 단계는 어느 개월수까지? 1년까지죠. 그래서 1000명의 영아 중에서 생후 첫 1년이 영아기죠. 1년 동안 사망한 영아의 수가 영아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1000명당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생후 1년 동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 땡이죠.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나타나는 통계 지표라는 거.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영아 사망률 감소 요인은 요즘에는 주산기 산정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양육 환경의 개선, 의료 보급의 확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보면 빈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 온라인 중독, 학교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동학대고요. 아동학대가 18년도에 문제가 나왔었죠. 그전에도 물론 나오긴 했어요. 성인에 의해 의도적인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들을 포함하는 게 아동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 카테고라이즈 보시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나오죠. 여기에서 벌써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한 서너 번 나왔었어요. 돌아가면서. 정의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신체적인 학대는 때리는 거겠죠. 찌르고 때리고 발로 차고 물어뜯고 화상 입히는 거고 흔들고 하는 연조직 손실이 굉장히 흠하고요. 자,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거를 신체적 학대. 그런데 그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부모의 특성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분노 조절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를 아동에게 투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모 역시 어때요? 폭력이 허용되는 가정에서 그 부모도 또 그 부모한테 폭력을 당했던 거고요. 자란 거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지지체계도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부적절한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을 걱정하는 모습을 찾기가 어렵고 아동의 손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은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동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실제 아프게 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서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프게 한 원인이 결국은 부모였다는 거죠. 그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을 취한 거죠. 그래서 민하우젠 증후군. 그다음에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실제 기출에서도 나왔었죠. 난폭하게 아이들을 흔들어가지고 아동학대의 심각한 형태죠. 그래서 뇌 손상을 일으키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토나 뇌 손상을 일으키면 기본적으로 ICP가 상승하기 때문에 구토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호흡곤란, 두개뇌출혈, 망막출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정서적 학대는 아동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에게 심각한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고립하거나 무시하거나 언어적 비난하는 거죠. 이런 말 많이 쓰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것들이 정서적 학대 예고요. 성적 학대는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교하는 거, 근친상간, 강간, 노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방임이 또 실제 기출이죠. 아동의 안녕에 책임 있는 부모가 기본 요익인 신체적, 교육적, 정서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여름 옷을 입히거나 아동을 씻기지 않고 계속 방치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방임에 들어가서 가장 많은 학대의 예들이 방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체적 방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도 안 보내고 어린이집 이런 것도 안 보내는 거고, 정서적 방임은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간호의 사회적인 경향을 보시면 자, 질병에서 예방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물론 이거는 아동 간호뿐만 아니라 성인 간호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점차 예방 중심으로 되면서 건진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아동 간호도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병원에서 지역사회, 또 장기 입원에서 일일 수술, 외래병원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런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또 만성질환의 증가와 급성질환의 증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가족 중심의 간호를 제공해야 되고, 또 맞벌이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방과 후에 사교육 기관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올 때까지는 학원을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아동 간호사의 역할은 별표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 최근 7, 8년 동안 4번 이상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자, 간호 제공자의 역할이죠. 직접적인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옹호자의 역할을 별표 많이 하세요. 최근에 간호사의 역할 중에 아동뿐만 아니라 모성이라든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신 문제가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자, 아동과 가족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옹호하고 건강관리팀, 개방팀, 건강관리팀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의 역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환자 사례 연구 많이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은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적 계획을 많이 세우셨죠. 그래서 교육자의 역할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도자, 관리자의 역할들이 나오게 되고, 또 최근 17년에 연구자의 역할들이 나왔었죠. 과학적인 연구로 지식을 발전해야 되고, 또 근거를 기반으로 과학적 실증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기초로 근거 기반의 실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를 하게 되고요. 또 6번도 별표하세요. 윤리적 의사결정자의 역할입니다. 자, 아동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 부모에 의해서 대리인에 의한 의사결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치료 반응을 잘 이해하고 아동과 가족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리적 의사결정자의 역할도 간호사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동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서 다시 나오죠. 윤리적인 문제예요. 자, 생명연장 치료 거부나 생명연장 시스템의 중단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에 빠졌을 때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도록 윤리적 의사결정자의 역할로서 아동이나 부모를 도와주셔야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부모와 양육을 보세요. 부모 역할 행위 별표하세요. 규칙을 갖고 해야 되겠죠. 엄마가 규칙을 가지지 않고 하게 되면 일관된 훈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아동은 혼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규칙을 갖고 해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엄마도 그 역할을 일관적인 모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은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너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구나 라고 하고 칭찬이란 걸 통해서 강화를 하게 되면 아동은 더 잘하게 되죠. 역할 모델을 하셔야 되겠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훈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동을 훈육시켜야 되겠죠. 자,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훈육 방법이 또 최근 17년 문제에 나왔었죠. 방향을 수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왜 그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타임아웃이죠. 아동을
따로 격리시켜서 방에서 격리시켜서 잠깐 아동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 이게 타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아동이 거기서 벽을 보고 있으면서 지루해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죠. 빨리 그 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다음에 결과의 체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행동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체벌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아동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의사소통 접근 전략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항이죠. 자,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죠. 자, 영아기는 돌까지를 영악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고 부드럽고 달래는 목소리를 해야 되고요. 아기가 시간을 갖고 그죠, 천천히 접근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아기는 유아적 언어를 대화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림책이나 놀이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차 준비 교육은 미리 하면 안 되고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 시술 같은 것들 절차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는 게 좋고요. 학년 전기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A냐 B냐. 그래서 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놀이책, 그림책, 인형들을 사용해서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때는 영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절차 준비 교육은 이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하도록 해야 되고요. 학년기는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죠. 그래서 의학놀이 기법, 이때 한참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책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요. 청소년기는 철학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청소년기는 그 성에 대한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애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욕구, 이런 거 요구들을 다 받아주셔야 되겠고요. 책, 비디오 사용해야 되고 뭐 시간은 천천히 준비를 미리 일찍 하셔도 얘네들은 기억이 좋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이 흐름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아동간호학의 정의, 목적을 보세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아동간호학의 정의로 옳지 않는 것은 아동이, 자, 우리 문제를 아직은 안 풀어왔기 때문에 다까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OX 문제로 가볼까요? 1번. 아동과 가정의 건강유지, 증진, 체적 성장 발달을 위한 지지, 건강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O예요, X예요? O. 아동의 건강 및 발달상 최대한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O. 건강 발달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체계적 지식을 요구한다. 5. 아동과 그의 가족에 대한 간호를 수행한다. 5. 자, 5번 보세요. 아동 중심의 간호를 제공한다. 이래서 틀린 거죠. 아동과 아동을 포함한 가족 중심의 간호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2번. 가족이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알게 하고 치료와 절차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주고 가족이 아동간호에 참여하게 하는 아동간호사의 역할은 옹호자의 역할이죠. 2번이죠. 아동 환자를 간호할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 자, 이거는 몇 번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무해성의 원리, 정의의 원리, 선행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선의의 간섭주의는 간호관리학 시간에 수업을 할 거예요. 자세하게 윤리 원칙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답은 자율성의 원리예요. 자율성의 원리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침습적인 행위를 할 때 의료진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내가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율성의 권리예요. 그래서 의사의 말대로, 의료진의 말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 안 하고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게 자율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아동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아직은 의사결정의 형태가 완성된 게 아니죠. 선택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연령들이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침해를 받을 수 있죠. 성인들은 멘탈이 아주 알러트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하죠. 그래서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의료진의 것 괜찮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할게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의사가 캔서 환자에게 수술이 좋습니다. 수술합시다.
하는데 나는 수술을 하면 죽을 것 같아. 선생님 저는 그냥 수술 안 하고 항암요법부터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것도 그 자율성의 원리거든요. 근데 아동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가 자율성의 원리예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아동 간호에게 사회적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아동학대, 유기 및 성폭력의 증가 맞고요.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건 맞고 예방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 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의 간호로 변하고 있죠. 그러면 1번이 틀렸죠. 의료기술의 발달로 근만성 질환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죠. 1번이죠. 영아 사망률 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옳은 것. 출산 연령의 증가. 출산 연령의 증가는 아동의 영아의 사망률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단지 출산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고위험 산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기형아, 미수가 출산 위험이 높은 거지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철저한 산정 관리가 증가가 되면 사망률은 떨어지겠죠. 답은 2번이고요. 영아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영양 공급이죠. 영양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사망률이 저하되면 영양 공급은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 위생의 감소가 아니라 환경 위생의 증진이 돼야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맞습니다. 다음, 영아 사망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모체에 대한 보호와 양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감소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O. 철저한 주산기 관리를 통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O. 한 나라의 중요한 보건 지표로 사용되기에 중요하다. 그렇죠? 3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제로 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중요한 보건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뭐예요? 영아 사망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영아 사망률은 살아서 출생한 10,000명의 영아 중 틀렸죠? 1,000명의 그렇죠. 영아 중 1년 동안 아니죠. 1개월 동안 아니죠. 1년 동안 사망한 영아의 수죠. 4번이 틀렸고요. 영아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은 주산기 문제, 선천성 기형, 미수가의 경우이다. 맞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요. 1에서 4세 아동의 사망의 주요 원인은 암인 거죠. 부모 되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4번. 부모의 권위가 당연히 아니죠. 일관성 있는 태도, 강화, 규칙, 역할 모델을 하셔야 되고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는 것. 학대 증상들이죠. 타박성과 채찍 자국은 학대예요, 아니에요? 학대죠. 그 다음에 시기가 같은 여러 개의 골절. 이거는 학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넘어졌거나 이래서 시기가 같다라는 거는 넘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아동 학대로 보려고 그러면 아동 학대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다른 여러 개의 골절로 보셔야 돼요. 계속 맞았기 때문에. 맞고 골절됐다가 힐링되고 있고 또 맞고 골절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같은 여러 개의 골절이 아니라 시기가 다른 여러 개의 골절로 바꾸셔야 되고요. 화상 자국은 뭐예요? 담뱃불로 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불량한 개인위생 상태, 신체 앞뒤 양쪽으로 심한 멍자국은 다 학대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고요. 아동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보일 때 어떤 학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가? 생식기 부위 냄새, 낮은 자존감, 회음과 항문열상이요. 통증. 성적 학대에 속하는 것이죠. 11번.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특성이 아닌 것. 통증에 대해서 무표정하고 무감동하게 되죠. 신체적인 성장 지연이 나타나는 건 맞고요. 눈 접촉을 하는 거를 싫어하죠. 눈 접촉하면 싹 피해버리죠. 안 하려고 하죠. 3번이 틀렸고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당연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답은 3번.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는 부모 특성으로 해당하는 것.
아동의 일상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틀린 거죠. 아동과의 지나친 친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건 애정이 있는 거죠. 친밀성을 유지하려고 하지도 않죠. 관심 없고요. 아동에 대해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 그쵸? 이게 맞는 것이죠. 아동을 과잉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아동을 방치하는 것이고요. 아동이 가진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경청해요. 잘 들어주려고 해요. 안 듣죠. 횡설수설하고 잘 안 듣게 되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성적 학대를 받는 아동의 특징적인 증상 행동이 아닌 것. 그렇죠. 바로 나와야 되죠. 손빨기, 야뇨증 등 퇴행 행동을 당연히 보이고요.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지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신체감, 불신감, 악몽, 수면장애를 갖게 되죠. 4번이 답이고요. 아동이 사회화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모 역할 행위는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을 더 잘하도록 격려한다. 그건 뭐죠? 강화 방법이죠. 그죠? 강화는 뭐예요? 좋은 거를 더 잘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왔는데 신발을 신발장 앞에 예쁘게 해놨어요. 와, 신발 정리해놓으니까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네? 깨끗하네?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계속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게 되죠. 그게 강화죠. 그죠? 와, 책가방을 제자리에 놓으니까 방이 정말 커 보인다. 이 말 한번 했더니 책가방을 항상 제자리에 올려놓는 거. 이제는 사춘기니까 그 말 듣지도 않죠. 바로 책상 가방 탁 방바닥에 던져놓고 침대에 눕던데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그 말을 참 잘 들었었어요.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수용 가능 받아들여지는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강화할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학대받은 아동과 상담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 신고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준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대받은 아동이 제일 먼저 주의할 점은 1번이에요. 아동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너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다.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1번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 씨의 4살 된 딸은 계절에 적절하지 않는 옷을 입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열이 나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다가 내버려뒀어요. 어떤 유형일까요? 방임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동관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수를 쉽게 핵심 포인트만 잘 찝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올해 국가고시 문제가 아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쉬웠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국시 팀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처럼 있었었는데 어떤 남학생이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이렇게 어땠냐 그랬더니 제가 그런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르친 과목에서 예전에 학원 근처에 빕스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가. 그래서 제가 가르친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면 성적표 갖고 오시라고 빕스에서 제가 쏘겠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자기 아동에서 만점 맞았대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전화한 거죠. 만점이란 거는 자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와서 제가 갖고 와라. 점심 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교 쓰기 좀 올려주라. 그랬더니 학교 쓰기는 안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아동 만점 맞았다는 거 성적표 좀 올려줘라. 그랬더니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겁부터 먹지 마시고요. 쉽게 하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죠? 자, 성장 발달입니다. 자, 성장 발달의 개념에서 항상 나오는 게 성장과 발달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보세요. 성장은 첫 번째 땡에서 뭐가 중요하죠? 양적 변화죠. 그래서 신체적 크기, 부피 증가로 양적인 거를 보여주세요. 양적이기 때문에 측정이 쉽게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키가 몇 센치에서 몇 센치로 늘어났다, 몸무게가 몇 kg 늘어났다 라고 해서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게 성장이에요.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구조, 심리적인 특성, 그래서 모든 변화의 양상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양이 아니라 아까 성장은 양이었었죠. 발달은 질이라는 거죠. 두 번째 땡에서 질적 변화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게 언어 습득이에요. 그래서 성장과 발달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었었죠. 구별하시고요. 성장 발달의 원리는 뭐습니다. 별표 많이 하세요. 자,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7가지가 있죠. 자, 1번 복합적이다.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호 관련성은 7번에도 다시 써있긴 하는데, 자, 연속적이다. 우리가 다시 밑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비가역적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지속하여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받아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적이다, 상호 관련성이 있다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도 별표하세요. 이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방향성이에요. 자,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동그라미 1, 2, 3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 머리가 이쪽이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원 발달 원칙이죠. 중심부가 먼저 발달하죠. 자, 보세요. 팔 돌리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손목 움직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움직이는 거 하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말초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말초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분화 원칙, 전체적, 큰 거에서부터 구체적, 복잡한 거, 단순한 거에서부터 복잡한 운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말초로 가게 되는 이러한 발달 순서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은 꼭 기억하시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순차적이다, 연속적이다. 일생을 통해서 진행되는 연속적인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질서 정한 순서가 있어서 예측 가능해서 자, 이번에는 뭘 했고 다음에는 조만간 걸어 다니겠구나. 조만간 뜀박질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4번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들마다 영아 상태라든가 유전이라든가 환경적 요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밑에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경계는 언제 가장 빠르다? 영아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요. 림프 조직은 6세가 되면 성인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12세가 되면 성인의 2배죠. 그래서 6 곱하기 2 하면 10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이 림프 조직에 대한 시험 문제가 제법 많이 나왔었죠. 6세 성인, 6성, 그 다음에 12, 2 이렇게 하면 되시죠. 생식기계는 아무래도 사춘기 때 가장 성숙하게 되죠. 이건 안 외워도 다 아시는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요. 이 발달이 이루어진 시기에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발달에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아동의 발달 속도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순서가 예측 가능하지만 모든 영역의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땡 별표하세요. 신체적 성장이 빠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태아기요. 뱃속에서 수정되면서 나올 때까지가 급격하게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1급 성장기를 영아기라고 이야기해요. 막 누워있던 애가 갑자기 걸어다니는 시기가 영아기죠. 그 다음에 제2급 성장기가 언제? 청소년기죠. 그래서 태아기, 영아기, 청소년기는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누가 더 빨리 성장을 하게 되죠?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에 비해서 2년 정도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건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 특성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별표 많이 하셔도 됩니다. 성장 발달 단계에서 발달 단계 구분하는 거 있죠. 이거는 다 아실 거죠. 신생아기는 태어나서 며칠간, 한 달간, 4주까지를 신생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아기는 한 달부터 1년까지. 그 다음에 유아기는 1년부터 3세. 그 다음에 학년 전기는 3세부터 6세, 학년기는 6에서 12세,
청소년기는 12세에서 18세. 이 단계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자, 주요 발달 이론을 굉장히 많이 다룰 건데, 뒤에서. 항상 나오는 게 에릭슨, 프로이드, 피아제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단계를, 이거는 가로, 세로, 대각선 다 나와요. 그죠? 가장 쉽게는 영아기의 프로이드 성심리 발달로 영아기에는 어떤 기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 문제보다는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는 뭐냐면 영아기의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를 같이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뒤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표인데 이거는 완벽하게 외운다. 아셨죠? 이거 자세한 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넘어갑니다. 아동의 성장 발달 사정입니다. 자, 신체적 사정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보시면, 자, 6개월까지죠. 그래서 깨우지 않고 해야 되겠죠. 청진을 조용히 실시하고요. 깨어있는 경우에 부모가 안고 하셔야 되겠죠. 6개월부터는 분리불안이 일어나기, 분리불안, 낯가림이 시작하게 되죠. 낯가림이 시작되기 때문에 엄마가 안고 했어야 되고 좋고요. 그 다음에 6에서 12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이때부터는 낯가림이 시작해서 점점점 심하게 되죠. 그래서 검진하기 어려워서 부모의 무릎에 앉은 채로 검진한다. 두 번째 땡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기출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울면은 달래야 되겠죠. 딸랑이, 놀이개, 젖꼭지로 달래야 되고요. 침습적인 검사는 언제 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하면 애 울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침습적인 검사는 맨 마지막에 시행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아기는 저항 안 하겠다고 하는 저항이 심해요. 왜 그러냐면 유아기 때는 신체적인 침습에 대한 공포감이 최고에 달해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저게 나를 아프게 하겠구나. 그렇죠? 통증을 일으키고 하구나.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하기 어려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검진하는 동안 아동에게 사용된 물체를 잘 만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져서 이게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 물건이구나를 알면 아동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학년 전기는 협조하는 거를 칭찬하래. 이제 서서히 언어 발달들이 이루어지면서 잘 칭찬을 하면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요. 당연히 침습적인 설치는 제일 항상 마지막에 하셔야 되고요. 학년기는 천천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편안하게 질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속옷을 위해 검진 가운을 속옷 위에라고 되어 있네요. 위에 검진 가운을 입히시는 게 좋고요. 노출시키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단순한 용어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들이 아동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보세요. 미취학 아동을 놓고요. 엄마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럼 애는 관심이 없어요. 아동의 연령에 맞게 저학년일 경우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학년기 때는 개방적이고 단순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 청소년기는 아동들이 독립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노출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반드시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과 가족 면담할 때 주의점. 당연히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사하고 소아청소년과의 배치를 받으면 하나가 제일 싫어하는 1순위가 누구다? 간호사예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 입원하면 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 입장에서. 그러면 침습적 행위를 당해요. 뭘 할까? 체열당하고 입원하니까 피 뽑아야 되잖아요. 피 뽑히고요. 피 뽑는데 애들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에 대해서 피 뽑죠. 그 다음에 IV 스타트 하죠. 그러면 엄마 있는 데서 IV 스타트예요. 엄마 밖에 나가 계세요. 엄마 놀고 계시니까 밖에 나가 계세요 해놓고 억지에 대해서 IV 하죠. 애들이 기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오면은 막 싫어해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간호사 유니폼은 어떻게 생겼어요? 화나복하고 똑같은 천으로 만들죠. 왜요? 이건 너랑 나랑 똑같다. 이거부터 해가지고 친한 척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간호사 유니폼은 일반 병동의 간호사 유니폼하고 틀리고요. 환자복 있죠. 화나복. 그거랑 똑같은 천으로 동물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게 언어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고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은 문장, 친숙한 단어를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되 아동을 제외시키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다음, 면담 목적 분명하게 설명하고 가족이 가능한 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건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체 검진 순서입니다. 자, 신체 검진에 관한 거는요, 사실 이 부분은 기본 간호학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본 간호학에서는 이 아동 간호학이 기본 간호학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본 간호학 문제는 아동 파트에 관련되는 거니 아동을 다 빼버려요. 삭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기본 간호학에서 물어보고 아동과 관련된 건 전부 아동 간호학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체 검진에서 여러분들 모성 간호학에서 인부의 뭐 신체 검진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거는 기본 간호학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성 간호학으로 넘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신체 검진 순서를 보셔서 특별히 다른 전반적인 외모 건강력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자, 활력 징후 측정을 봐보세요. 자, 영화의 활력 징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호흡수, 맥박, 체온순. 체온을 재려고 아동을 만지는 순간 애가 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먼저 허용하지 않는 호흡부터 관찰을 하고 그다음 맥박 재고 체온을 잰다. 이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체온은 자, 고막 체온계는 신속하게 수행이 되죠. 교차 감염도 덜 발생하는데 정확도는 어때요? 정확해요?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피부 체온계는 축두동막 위에 피부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비침습적인 효과가 있죠. 자, 맥박은 영아와 어린아동 맥박은 어떤 맥박을 재는 거죠? 심청맥박. 그래서 심청맥박 동그라미. 영아와 어린아동은 심청맥박 30초 1분. 1분. 이게 시험 문제죠. 심청맥박은 1분간 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심청맥박이 어디냐도 실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어디를 청취하느냐? 좌측 주강 쇄골선과 4, 5 늑간이 많다는 지점.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별표. 영아는 형식호흡 아니죠. 베로시는 복식호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식호흡 동그라미.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복부를 1분간 측정해야 되고요. 혈압,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어른의 커프를 가지고 아동의 혈압을 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 커프 이런 건 안 외워도 되는데 상방에 몇 분의 2, 몇 분의 몇? 네, 숫자 외워야 돼요. 3분의 2를 덮는 것이 적당하고요. 자, 너무 좁은 커프는 혈압이 높게 나오고 너무 넓은 커프는 낮게 나와요. 이거는 기본 간호학에서 나와요, 사실은. 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 간호학에도 이런 게 또 나올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커프 크기 권장에서, 자, 넓이 보세요. 팔둘레 몇 퍼센트? 40에서 50%를 있어야 되고요. 길이는 팔둘레의 80에서 100%를 감싸야 되고 상박의 3분의 1을 덮다. 이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동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기본 간호학에서 나올 수 있는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 사정 도구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는 얼굴 찡근 통증에 대한 반응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학년 전기 보세요. 신체 절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입원하는 게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죄의식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창고 같은 걸 사용해서 반창고 붙이면 상처가 치료된다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서 사전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체 사정에서 특히 성장 차트 이용하는 거. WHO의 성장 표준을 이용해도 되고요. 질병관리본부 성장표를 이용해도 되고요. 특히 BMI 같은 거 계산하는 방법도 기본 간호학에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BMI를 이용해서 과체중과 선별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림프절의 발달 별표 많이 하세요. 림프절은 항상 나왔던 문제들이죠. 자, 정상 림프절은 크다 작다. 작고 둥글고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작고 둥글고 움직이고 차고 압통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작은데 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차야 되는데 따뜻해요. 통증이 느껴져요. 그럼 뭘 의심해요? 염증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성인 크기로 도달하는 게 몇 세? 6세. 그 다음에 성인보다 2배로 커지는 게 몇 세? 12세. 그쵸? 그 다음에 사춘기 말에 다시 성인 수준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와 얼굴, 목에서 보시면 생후 2년간은 뇌 성장이 중요하죠. 특히 봉합선들의 폐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천문이 함몰되면 뭘 의미하죠? 탈수. 팽창되면 두개납 상승을 의미해서 뇌 손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몰된 천문은 탈수, 그 다음에 대천문 융기라 그랬죠. 대천문이 볼록 올라와 돌출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 쪽의 손상을 유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개월 이후에는 목을 가눌 수 있어요. 처지거나 전혀 처지지가 않아요. 이게 처진 증상이 없죠. 아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아기가 목을 못 가눌 때는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 입, 인후도 보시면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써놓긴 했는데, 자, 아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부비동 타진이나 촉진했을 때 앞통이 느끼게 되게 앞통증이 있다는 거는 그쪽에 염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부정교합들이 요즘에 애들이 굉장히 많죠. 초등학교 고학년들 가면 부정교합 치료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있고 피가 나는 잇몸은 비타민C 부족인 거고, 코플렉 반점은 나중에 또 공부하실 거예요. 홍역에서 나타나는 반점이죠. 그 다음에 혀를 내밀고 있다, 다운증후군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진 목, 이런 거는 그냥 보셔도 돼요. 그냥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코, 입, 인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그 질환에서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눈도 보시면은, 자, 특히 생후 3, 4개월 영아, 양눈 고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3, 4개월쯤이면 고정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에서는 첫 번째 1번 보세요. 웨이가 10도 각도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음차 같은 것들은요, 기본간호학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5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경으로 고막을 시즌하는데 3세 이상, 3세 이하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 그러면 상자가 중복되죠. 기바퀴를 어디로? 후상방으로. 3세 이하는 후하방으로. 그쵸? 그래서 이상은 상방, 그쵸? 이하는 하방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복식호흡한다라는 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천맥박 심장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복부 보세요. 복부에서 특히 3번 푸른빛을 띤 재대, 배꼽, 재대가 배꼽이죠. 배꼽 주변이 파랗게 변해 있으면 뭘 의미해요? 출혈이요. 복부 출혈. 그 다음에 나머지 과잉 연동음이냐 연동음이 없냐 이런 건 나중에 질환에 관련해서 나올 거고요. 8번 별표예요. 복부는 순서가 틀리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시청, 타촉 순서로 된다. 이 역시 이것도 기본간호학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생식기에서 보시면 음낭수정 이런 것도 다 질환에서 설명이 될 거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골격계에서 손바닥 단일선, 시미얼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손바닥의 단일선이 그어지면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어요?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에서 다시 설명을 다 드릴 거여서 여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5번 발달 사정 덴버2 발달 선별 검사 DDS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머스트입니다. 자, 잠재적인 발달 문제 위험성을 판별하는 발달 선별 검사예요. 위험성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연령 기억해야 돼요. 생후부터 몇 살까지? 6세까지. 이게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4개의 범주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이게 시험 문제죠. 4가지 영역으로 검사한다. 자, 이거는 진단검사가 아니라 뭘 보는 건다? 발달 지연. 발달 지연의 동그라미. 발달 지연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지 IQ, 지능 검사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령선을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미숙아들 같은 경우, 미숙아는 우리 몇 주라 그러죠? 임신 몇 주? 몇 주 이전에 태어난 애를 미숙아라 그러죠? 37주. 37주를 기준으로 미숙아를 나누게 되는데 만약에 36주에 태어났어요. 분만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한 달 빨리 태어난 거죠. 그러면 검사할 때 한 달을 빼고 시작해야 돼요. 그쵸? 개월수로 따진다 그러면. 얘가 태어났으니까 한 달, 2달. 태어날 때부터 한 달로 계산하면 안 되고 한 달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이전에 태어났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36주에 태어났어요. 쉽게 설명하면 36주에 태어났어. 근데 이때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1살 때 이거 검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얘를 1살로 체크해 놓으면 안 되고 어떻게? 11개월로 계산을 해야 된다. 한 달을 빼야 된다. 한 달 빨리 태어났으니까. 그런 연령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4개월 미만의 조산아의 수정된 검사 연령, 나이에서 그쵸? 부족한 10의 주스만큼 빼라고요. 그래서 얘가 36주면 4주 빨리 태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살에서 12개월에서 한 달을 빼야 되겠지. 11개월로 연령선을 긋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연의 횟수의 채점에 기초를 두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친구가 지연이 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약관리죠. 자, 이거 사실 계산 문제는 기본간호학에서 나와요. 투약 파트에서 기본간호학에 투약에서 나오긴 하는데 항상 아동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되죠. 시간당 주입량은 총 주입시간분의 총 주입량. 그래서 실제적인 이해를 주고 투약을 시간당 몇 cc로 줘야 되느냐?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23시간 동안 3000cc를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나누죠? 3000 나누기 24. 그러면 시간당 들어가야 되는 액수가 125cc 나오죠. 그 다음에 점적수죠. 요즘에 점적 개수가 1cc가 몇 가트? 20가트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식 보시고, 자, 900cc를 10시간 동안 주입한다 그러면, 자, 주입 시간이 단위가 분이죠. 분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60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시간이니까 60 곱하기, 잠깐만. 자, 그쵸. 10시간이니까 600이 되는 거죠. 10 곱하기 60 해가지고 그 다음에 900 곱하기 20가트 계산해야 돼요. 가장 기본 단위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동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지만 기본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이 계산하는 점적수 계산하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동에게서 수액요법 할 때 주의사항은 뭐예요? 수입, 주입, 속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빨리 들어가면 체표 면적이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일렉트로 임밸런스 나타나고 쇼크 나타나게 되죠. 사망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액 독도를 들어가는 주입 속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는 그 드러퍼들이 있어서 드러퍼 맞추면 다 들어가고 인퓨전 펌프가 굉장히 많죠. 제가 신규할 때는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퓨전 펌프가 병동에 1개,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손으로 맞췄어요. 손으로. 그 상상이 가세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상상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엔지오캐스가 없었을 시절에 저희는 일했었어요. 그래서 아동들 머리에 주사 붙어 있어요. 여기 스칼프로가, 여러분 여기 머리를 쉐이빙 하고요. 거기에다가 버터플라이 니들 있죠? 버터플라이 니들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쵸? 요거를 갖다 여기다 꽂았어요. 바늘이 들어가 있었어요. 플라스틱 캐스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랬다가 엔지오캐스가 나오면서 그때만 해도 그거 고가였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그거 사오라고
박박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의료공학들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서 항상 신생아중환자실 근무를 할 때 이 하루 종일 이거 마치는 게 일이었어요. 가가지고 또 용액 확인하고 인퓨전 펌프가 없었을 때니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주입 속도를 반드시 확인하라. 그 다음에 약물 중독에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바이탈 측정한 건 당연한 거고요. 3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얘가 어떤 것에 약물 중독이 됐는지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동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특히 3번.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로 투약해야 되죠. 알약을 삼킬 수 있는지 없는지, 가루약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시럽으로 줘야 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함께 있을 때 약을 삼키도록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입에 물고 있다가 돌아서면 뱉어버리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 투여 방법을 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줄까? 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6번 별표 쓴 약은 소량의 주스나 얼음물에 섞여서 먹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잘 먹었으면 반드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강화죠. 그래야지만이 다음번에 좀 더 약을 잘 먹을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차분한 거 뭐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10번 별표 단순하고 짧은 문장, 친숙한 단어, 의사소통,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 11번은 문제 풀었었죠. 자율성이 침범받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이에 따른 투약 지침 봐보세요. 영아들 같은 경우는 3, 4개월은 어때요? 물약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유병 젖꼭지에다가 약을 담아서 그거를 빨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에서 11개월은 입에 가장자 삼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몇 때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잘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 가장자리로 넣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유아학년 전기는 반드시 이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 먹는 방법을 선택하게 해주셔야 되고 약을 잘 먹었으면 칭찬해 주고요. 학년기 때는 반드시 목적을 애들이 똑똑해지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는 거 되고 물약을 먹을래 씹어 먹을래 알약으로 먹을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요때 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카드 수집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갖겠다 그러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아동은 청소년기는 훨씬 더 애들이 똑똑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네. 단계별 성장 발달은 굉장히 이제 이때부터 내용이 복잡해지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